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GSGG, 언론중재법 처리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어제 새벽 1시 51분 자신의 SNS에 적었다 지운 영어 4글자입니다. 김 의원은 Government Serve General G의 약자로 공동선을 위해 봉사하자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한국어 욕설의 영어 약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에서는 이 뜻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집권당 소속이고 그것도 가장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판사 출신입니다. 이런 정치인이 만든 해프닝이어서 더욱 민망하고 창피할 따름입니다. 보도본부 한라인, 다시 2,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한 코로나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4차 대유행이 이미 정점을 찍고 하향하고 있다고 보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답변을 좀 유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쯤이 되면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지도 벌써 한 달째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는 2,025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2,154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일주일 만에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선 겁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은 건 코로나 국내 발생 이후 이번이 5번째로 벌써 4주째 주 중후반이 되면 확진자 수가 2,000명대로 치솟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2주 만에 확진자 수가 1,300명대도까지 떨어지면서 잠시나마 드디어 고강도 거리두기가 효과를 보는 건가 이런 기대를 걸어볼 만한 소식이었는데요. 하지만 기대가 무색하게도 하루 만에 650여 명의 환자가 급증을 하면서 결국 이번 주에도 2,000명대 확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국내 발생 중 서울 662명, 경기는 630명, 인천 12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415명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요. 전체 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광복절 연휴 이후에 점점 수도권으로 다시 집중되는 그런 양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내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델타형 변이가 전국 곳곳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되면 또다시 전국적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확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 100명 중 94명꼴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국내 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알파, 베타, 델타 등 주요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은 94.8%로 지난주 대비해서 4.4%포인트 늘었습니다. 또한 주요 변이 바이러스 중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이 94.3%로 역시 100명 중 94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는 의미로 6월 4주차 3.3%에서 8월 4주 94.3%까지 불과 2달 만에 100% 가까이 급증하는 우세종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우리 국민들의 희생으로 치러진 고강도 거리두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또 새로운 변이라고 하니까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델타 변이의 변이인 델타 플러스와는 또 다른 바이러스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델타 변이만큼 전파력이 강하면서 백신 내성도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델타 플러스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생하면서 이 당국에 따르면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자는 4명이 추가된 7명으로 지금 알려졌죠. 다만 당국은 이 전파력 등에서 델타 플러스와 델타 변이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이 또 다른 델타 파생 변이인 N501S가 최근 일본 등 세계 9개의 나라에서 확인된 겁니다. N501S는 국내에서도 해외 입국 사례에서 지난 6월께 1명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N501S를 일본에서 처음 발견한 도쿄 의과 치과대학 연구팀은요, 일본 국내에서 이 변이가 생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력 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에는 남미 페루에서 처음 발견된 람다 변이도 유입이 됐었죠. 람다 변이는 치명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미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95%에 달하는 국내에 이 람다 변이까지 퍼진다면 전파력의 치명률까지 이 4차 유행이 상상하기 싫은 형국으로 뻗어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9월 10일부터 페루와 칠레 입국자들을 임시 생활시설에서 먼저 일주일간 격리한 뒤에 이 자가격리로 전환하는 등의 방역 관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알파 변이에 이어서 더 강한 델타 변이에 또 델타 플러스,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또 람다 변이에 이번에는 N501S라는 델타 파생 변이까지 정말 기존 변이보다 강한 이런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일상 회복이 앞당겨질 텐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틀 뒤에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 그리고 추석 방역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2주가 아닌 추석 연휴까지 포함을 해서 약 한 달 동안 시행할 방역 전략이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통 그 간격으로 삼을 때 2주가 아니라 한 달을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당국은 9월 3주 차가 추석 연휴인 만큼 거리두기와 추석 대책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추석 이후의 방역 상황은 또 일주일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고려를 하면서 방역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확산세로만 보면요. 9월 적용할 거리두기 역시 4단계 연장이 사실상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국에서는 국민들의 고통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고심이 굉장히 깊은 상황입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8주가량 이어지면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겪고 계시는 피해와 아픔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방역 수칙을 새롭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 수와 델타 변이 확산 추이, 접종률 등과 함께 현장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8주가량 이어지면서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아픔에 안타까움을 표했죠. 그러니까 결국 추석 전후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하는 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다만 만약 추석 방역 완화로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에 그 고통을 또다시 우리 국민이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결정도 쉽게 내릴 수 없다는 건데요. 오늘 중소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7주 차인 지난 한 주간 전국의 주간 이동량이 직전주 대비해서 1%인 218만 건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이 1억 1,768만 건으로 전주 이동량 대비해서 4% 증가했고요. 반면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2.2% 줄었습니다. 따라서 강화된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이동량이 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 때문에 추석 방역이 일부 완화될 경우 더 큰 인구 대이동으로 확산세가 다시 비수도권으로 불붙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 대목이죠.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루마니아와 협력을 통해서 확보를 한 코로나 백신 150만 3천 회분이 내일부터 국내에 공급이 됩니다. 중대본은 루마니아에서 화이자 백신 105만 3천 회분을 구매를 하고 모더나 45만 회분을 공여받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공급받는 백신을 18세에서 49세 접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루마니아 공여 모더나 백신까지 다음 주 공급을 알리면서 이번 주까지 들어온다던 모더나 701만 회분 중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600만 회분. 정부가 단언했던 5일까지 이제 단 4일만 남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들어오는 게 맞는 건지, 들어온다면 언제 들어오는지 관심이 큽니다. 오늘 당국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도입되기로 한 모더나 백신 600만 회분에 대해서 모더나사 쪽에서 공급 일자와 물량이 아닌 공급 여부에 대해서도 확답을 하지 않은 상황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아닙니다. 우리 그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모더나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곧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그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들을 수 있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당초 얘기했던 5일까지는 지금 나흘 남았는데 아직도 세부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더나 관련 계약이 자꾸 더디다는 질문에 모더나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방역당국인 질병관리청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면서 저희도 원활하게 수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이 원활하게 수급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정도니까 좀 국민들이 뭔가 좀 불안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네, 이렇게 백신 수급에 관한 차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내년도 백신 도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도 코로나 백신 총 확보 예상 물량이 1억 7천만 회분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물량이 내년 수요에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접종 연령대가 확대되고 부스터샷 등 추가적인 접종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 변화까지 고려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내년 수요에 충분하다고 물량이 판단하더라도 추가 접종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서 충분히 확보하라. 네. 근데 이제 권덕철 장관은 내년에 1억 7천만 회분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네. 대통령의 이런 지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대통령이 이런 이제 지시도 그렇고 그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좀 아무래도 현재 상태보다 좀 말이 앞서가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모더나사 CEO와 화상 통화를 해가지고 4천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난 8월 중순까지만 해도 245만 회분밖에 들어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니까 이 모더나 측과 또 긴박한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뭐 700만 회분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600만 회분 이상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애초에 이 백신 문제와 백신 확보 관련해서 굉장히 안이했던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뭐 백신 확보에 굉장히 좀 공을 들이긴 했으나 여태까지 상황은 이 본인들의 어떤 실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국민들 앞에 성과를 말로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건 또 그에 미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 지금 더 혼란이 부추겨지는 상황인데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백신 확보에 관한 정확한 상황을 국민들한테 그대로 알리고 그다음에 뒤에서 이 국민들한테 발표하기 전에 최대한의 백신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산세는 줄지 않고 있고 또 모더나 수급은 불안한 데다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태입니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 인력 처우 개선 등을 놓고 지난 5월부터 12차례나 협의를 진행을 했지만 결렬이 되면서 총파업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4차 유행에 집중할 때라면서 대화로 해결하자 이렇게 설득을 했지만 이 보건의료노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복지부가 한번 해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대통령, 국무총리가 이제는 나서야 합니다. 며칠간의 의료 대란이 문제가 아니라 23만 임상 간호사들의 대탈출과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위드 코로나 전환도 K-방역도 실패로 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을 앞두고 마지막 합의를 위해 오늘 오후 막판 협의에 나섭니다. 만약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 인력은 유지됩니다. 때문에 의료 대란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대응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숙련된 의료진이 현장을 떠날 경우 당장 선별진료소 운영과 중증 환자 치료, 백신 접종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이 중에서도 특히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부분이요. 중증 환자 치료입니다. 전문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중증 환자는 간호사 인력이 4배로 필요한데 병원은 갑자기 사람 못 구하잖아요. 그 인원을 어디서 갖고 오냐고. 정부와 노조 양측이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또 오후에 또 막판 협의가 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막판에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이 코로나 사태 와중에서 정말 이게 진료라든지 이런 데 큰 차질이 빚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지금 의료보건 노조에 지금 가입돼 있는 노조원 수가 약 8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4차
대유행으로 해서 하루에 확진자가 2,000명씩이나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만 명이 지금 이렇게 일을 멈출 경우에는 뭐 의료대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대응에는 상당한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파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결국은 의료대란, 더 나아가서는 의료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건의료노조 이 파업을 무조건 비난만 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꼭 그렇게 볼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물론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파업하는 부분은 결코 타당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 1년 7개월간 이 계속되어 온 이 코로나 사태 때 이 지금 상당히 이 의료 인력들의 이 과중한 부담들 그리고 상당한 이 지금 피로 호소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작에 정부가 또 정치권이 나서서 제도적 보완 같은 걸 통해서 인력 충원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했었는데 그것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의료 노조가 이렇게 강하게 지금 놓은 상황입니다만 불과 지금 하루도 안 남은 상황이지만 결국은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는 그 가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양측이 조금 더 이해와 이 지금 이 양보를 통해서 한 발씩 이렇게 조금 접근해서 타협을 이뤄내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 분명한 시간표를 제시를 하고 지금 이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상당히 지금 당장 시급한 것보다는 시급한 거는 먼저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조금 길게 호흡을 갖고 정부와 또 이 지금 국민을 믿고 지켜보는 그런 한 걸음씩 물러서는 양보의 모습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회의장을 향해 욕설을 연상케 하는 표현을 쓴 것,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미디어 혁신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 논란의 주인공입니다. 민주당 초선인 김 의원은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본회의 상정이 좌초되자 어제 새벽 1시 5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깝다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도한 강경파 의원 중 한 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요. 모든 직을 걸고 꼭 제대로 더 세게 통과시키겠습니다라고 밝힌 뒤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그냥 박병석 이렇게 직함을 떼고 이름만 불렀고요. 역사에 남을 거라면서 GSGG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본회의 상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걸 박병석 의장 탓으로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의 GSGG라는 표현 해석이 분분하지만 혹시 동물을 빗댄 욕설 아니냐 이런 논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욕설의 초성을 영어로 옮긴 거란 그런 논란이 불거진 거죠. 네, 맞습니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승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7차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정하고 난 뒤 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국회의장 이름은 뒤에 의장님이라는 호칭을 붙였고 이 논란이 된 GSGG를 뺐습니다. 그 대신에 그렇지만 가버너는 국민의 일반 의지에 충실히 봉사할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언론중재법 처리가 일단 무산이 된 건 의사봉을 쥔 박병석 국회의장이 친정인 민주당의 강한 요구에도 여야 합의를 주장하면서 버틴 게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파인 초선 의원이 박 의장을 공개 비판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썼다 지운 GSGG라는 표현, 이게 오늘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암호 같은 GSGG가 대체 무슨 뜻인지 널리 쓰이는 줄임말은 아니라서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국회의장을 향한 욕설이 아니었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이 김 의원은 한 언론사에 정부는 일반 의지에 봉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쓴 표현이었다. Government serve General G의 축약이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더라도 Government serve General까지는 그런데 또 G, 이게 G가 지금 뭔가 그게 좀 궁금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마지막 그 G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해명이 또 엇갈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어제 오후 김 의원을 만나서요. 마지막 G는 그럼 오타였냐 이렇게 묻자 그건 구세 약자였다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GOOD 구세 약자라는 거예요? Governor serve General Good. 국회의장은 공동선을 위해 봉사한다라는 중의적인 표현이었다. 이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영어 해석의 문제도 아니고 상당히 지금 어렵게 가는데 김 의원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그럼 그 표현이 맞는 건가요, 영어로?
국회의장이 영어로 하면 체어맨이거든요. 국회 영문 홈페이지에도 스피커라고 돼 있어서 이 거버너라는 표현부터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도 거버너는 보통 행정부 직책에서는 흔히 주지사로 쓰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일반 의지라는 장자크로서의 용어를 차용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 김승원 의원의 해명이 얼마나 타당한 건지 저희가 행정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장자크로스는 정부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제너럴 윌에 서브를 하는 거다. 그래서 government 서비스 제너럴 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박병석 의장이 상정을 안 해서 이 언론중재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을 비난하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하던지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 그거를 둘러댄다는 것이 이 루소의 이 얘기를 갖고 온 건데 맨 끝에가 G잖아요. 제너럴 윌이 돼야 되는데 앞뒤도 안 맞고 맥락도 맞지 않고 거기다가 약자도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변명을 하려니 그 모양이 된 건데. 네, 페이스북에 수정한 내용과 기자들에게 내놓은 해명까지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금태섭 전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논란이 많은 법안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국회의장을 이름만으로 부르고 욕설에 약어를 써서 공개적으로 욕을 한 의원은 반드시 국회에서 징계해야 한다면서 모욕을 당한 건 박병석 의장 개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사과나 반성 없이 변명이라고 내놓은 말도 천박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다면서 제너럴 G라니 제너럴 G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우리를 대표한다니 나까지 부끄럽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한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이 자신의 SNS에다가 박병석 GS GG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했는데 이게 한국말 욕설을 무슨 편의점 무슨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저는 저는 이거 나중에 얘기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금태섭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무슨 개 XX라는 뜻의 약어를 써가지고 공개적으로 욕보이는 말이죠. 이거는 반드시 국회에서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금태섭 의원이 주장했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면 국회가 우습게 됩니다. 근데 김승원 의원 본인은 그 GSGG가 한국말 욕설을 뜻하는 게 아니고 뭐 거버너 뭐 어떻게 다른 뜻이 거버먼트 서브 제너럴 G라고 뭐 돼 있더라고요. 예, 그 뜻이었다. 이게 정치권은 뭐 국민의 뭐 일반 의지에 서브를 해야 된다. 이런 구차한 변명. 예. 이런 변명은 뭐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본인이 반성하지 않는 한 이렇게 천박하고 비겁하게 나와서는 안 돼요. 국회를 이렇게 희화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박병석 의장도 그럴 것 같아요. 친정인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또 공개 비판을 받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욕설을 들은 게 아니냐 이런 시각까지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하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의장에게 강한 질책을 들었고 이후 윤호중 원내대표는 김승원 의원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윤 원내대표가 어제 오전에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에 김승원 의원을 만나서 당신 덕분에 국회의장한테 싹싹 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질책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네, 한국경제 보도였는데요. 또 윤 원내대표 이래서 10시 이후에는 페이스북 사용을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라고 당부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결국 어제 오후 김승원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사죄를 했고 이후 김승원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서 제가 먼저 찾아뵙고 어르신이기 때문에 사죄의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서 의장님이 실망하셨다는 질책도 하시고 또 더 잘하라는 격려도 해주셨다. 한 나라의 어르신인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의장님께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다고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사죄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초선 의원이 국회의장도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들이 위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강성 지지층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소수의 이른바 라고 불리는 소수의 강성 지지층을
편승해서 하는 소수의 강경 의원들이 사실 그 당을 갖다 좌지우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우습게 보는 거라는 겁니다. 사법부도 신성불가침이 아니다라든지 아니 국회의장한테 쌍욕을 한다라든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자기들이 뽑은 국회의장에 대해서 쌍욕을 하는 것은 어떻게 봐도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지금 국회의장한테 가서 사과할 일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국회의장 뭐 위에서 꽂은 사람입니까? 자기들이 투표를 해서 뽑아놓고 그렇게 해서 입법부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놓은 다음에 그 사람을 그렇게 SNS를 통해서라도 욕을 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른바 GSGG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여태까지 상황을 보면 이제 그러니까 Government of General G라는 어떤 해석도 잘 안 되는 그런 이제 이 해명보다는 아무래도 한국말 욕설의 영어 약어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김승원 의원이 이런 표현을 쓴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후에 여러 가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도 저도 상당히 비겁하다라고 느껴지고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국민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분을 뽑은 지역 구민들은 참 부끄러운 상황이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국회의장이란 분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그 최고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김승원 의원이 이 GSGG라는 표현을 한국말 욕설의 영어 약어 표현을 쓴 게 맞다면 이 부분은 정말 국민들한테 사과할 일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러니까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박병석 의장은 본인들이 그 국회의장 후보로 표결을 해서 뽑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심지어 그리고 전 언론중재법에 관해서는 폐기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박병석 의장은 현재 민주당 당론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폐기하자 내지는 이거를 수정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좀 신중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자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 본인들은 급하게 처리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협조를 안 해준다는 이유로 사실상 저작거리에서 사실 쓰기 힘든 그 표현을 돌려서 그 국회 최고 어르신인 국회의장한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뭐 이미 사과를 한번 했다고 하지만 거듭 사과를 하고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대국민 사과를 해도 부족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우리 최 의원은 그러니까 납득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이 GSGG,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말 욕설의 영어식 약어 표현이 아니었다면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자기가 사과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 부분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본인도 그 부분에 관해서 해명을 하려고 했는데 해명이 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너럴 G 관련해서 G에 대해서는 자기도 무슨 뜻인지 얘기를 못 하다가 마지막에 굿이라고 이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부분은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욕설의 우회적 표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논란의 주인공인 김승원 의원이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이력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는 또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였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당시 한병도 정무수석이 추천을 해서 청와대에 입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국회의장께 사죄를 하는 자리에도 한병도 의원과 동행을 했는데요. 이후 지난해 총선에서 경기 수원시 갑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 의원은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소속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이 언론중재법 문제를 주도해왔습니다.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야당 의원들 하신 말씀이 사실은 여기 서 계신 의원들은 처음이실지 아마 몇 번째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정말 한 10번 이상, 20번 이상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더 야당 의원들 그 반대 논리도 사실은 지난달부터 다 거의 비슷한 논리시고 저희에게 새로운 걸 말씀해 주시거나 업그레이드 된 게 없습니다. 정말 아까 이상훈 의원도 귀에 딱지가 붙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너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정말 마음으로도 지치고 이제는 그냥 국민께서 허락한 국회법에 정해진 표결에 따라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 사퇴를 두고 가만히 있지 않을 듯입니다. 조수진 의원은요, 악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고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을 이름만 적는 것으로 모욕하고 극렬 지지층에게 공격 좌표를 제시했다고 비판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박수영 의원 역시 여당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서 욕으로 추정되는 글을 던진 건 국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적하면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국회 윤리위를 열어서 예. 이 문제는 좀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뭐 또 의장께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나서지 못하면 저라도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핫바지입니까? 네? 예.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서 국회 윤리위를 열어서 당연히 이건 징계 절차를 밟겠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늘 당 차원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징계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의장에게 사과를 했고 당사자인 김승원 의원도 사과했다는 이유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사자인 김승원 의원도 의장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장께서도 받아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 당에서 추가로 징계한다든지 그런 논의는 없었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정진석 부의장, 친임 부의장께서 그 부의장으로서 좀 운영위에서 징계 논의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진석 부의장님이 또 박병석 의장님이랑 논의하시겠죠. 당사자가 어저께 바로 사과한 점을 고려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정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승원 의원을 국회 차원에서 징계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 지도부의 대처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사실 이 김승원 의원의 그 뭐 해명 논란에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사실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요. 사실 김승원 의원이 왜 버럭했을까요? 일단 그 민주당의 그 일방적인 입법 독주에 제동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버럭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자체적인 뭐랄까요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의 품격, 인성 이런 논란도 이렇게 번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해명을 여러 차례 했긴 했지만 아주 명쾌하게 지금 들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자체가 김성원 의원이 말을 계속적으로 바꿈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한 불신, 혐오를 어떻게 보면 여당 의원이 자초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좀 따끔한 질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김성원 의원이 강기했던 법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잖아요. 이 지금 그 일방적인 처리가 안 되고 결국은 한 달 정도 말미를 두고 여야 협의체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만든 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이 법에 대한 이 처리를 논의를 할 것인데 문제는 김성원 의원에 대한 저러한 이 논란 자체를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간다면 그러니까 제명을 하지 않고 간다면 사실 이 협상에 대한 그렇죠. 징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걸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협상에 대한 진정성 자체가 상당히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정말 바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체도 상당한 이 험난한 고비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김승원 의원이 논란을 일으킨 건 이른바 GS 지지 표현뿐만이 아닙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에게 정면 비판을 받았는데 이유가 뭔지 보고 오겠습니다. 의원 사퇴를 선언한 이상 말을 아껴야 하고 어지간한 일에 직접 해명하기보다는 자숙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원직 사퇴를 할 때부터 지은 죄는 많고 염치는 없는 이들에 의해서 흠집내미가 많을 거라고 각오는 했었지만 이틀간의 마타도어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퇴하려면 이제 사표도 내야 되고 네네. 저희 본회의에 의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지금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약간 이게 쇼 아닌가. 쇼다.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사퇴서도 안 내고. 그러니까 김 의원이 라디오에서 주장한 윤희숙 의원을 아직 사퇴서도 내지 않았다. 저 부분을 둘러싸고 가짜뉴스 논란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면서 이 언론중재법을 추진했던 핵심 인물이 본인이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김 의원은 사퇴하려면 사표도 내야 하고 또 본회의의 의안으로도 올라가야 되는데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쇼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했지만 윤 의원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사직의 건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국회의원 정보 시스템 화면을 페이스북에 게시를 하고 허위사실 엄중 처벌하자며 언론 악용에 허위사실 뿌려댄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의원은 1차 기자회견을 하기 그 전에 이미 사직서를 냈다고 지금 하는 거죠. 또 실제로도 그런 걸로 알려졌고요. 네, 맞습니다. 윤 의원 정작 본인들이 언론 환경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으면서 고의적, 악의적 허위 보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언론재갈법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김승원 의원의 주장을 담았던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는 오늘 오전 이 김 의원 인터뷰 내용을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신장개업의 진행자 신장식 씨는요, 김승원 의원이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다며 윤희숙 의원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혔다라면서요. 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지난 8월 25일 국회의안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또 정보 제공에 혼동을 들인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TBS에서는 김재원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인 김어준 씨와 인터뷰를 갖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목소리도 모아봤습니다. 현지 부동산 몇 군데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시세 차익이 30억이 넘습니다. 실거래가는 이것보다 나을 수 있죠. 그래도 10억, 20억대는 훌쩍 되는 시세 차익이 지금 예상되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무려 6배가 올랐다면서 30억 시세 차익이란 말을 유포시키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김어준이라는 인물은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입니다. 김어준 씨, 당신도 이재명 후보와 손잡고 공적인 영역에서 사라지십시오. 근데 친정은 이제 결혼한 부모 형제를 친정이라고 의미하고 이제 자꾸 그래 말씀하시니까 뭐 암적인 존재라는 비판까지 들으시죠. 다음 주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박또박 가면은 저는 뭐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과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홍원 위원장이 느닷없이 이제 선관위원장이 되고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그것을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사람도 있고 빼자는 사람도 있고 한데 결론은 누가 냅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주는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15명으로 결정됐군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그제와 어제 이틀간 경선 후보 신청을 받았죠. 총 15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의원을 제외하고 13명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그보다는 많은 15명이 국민의힘 경선 버스에 올라탄 겁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후보 중에는 전통시장 상인이나 요양병원 진료원장, 리더십 연구 회장 등의 이력이 눈에 띄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오늘 오후에 대선 후보 측 대리인들을 대상으로 이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듣습니다. 또 오는 5일에는 경선 후보들과 공정 경선을 약속하는 서약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후보 등록이 끝나면서 이 표심을 잡기 위한 주자들의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야권 1위 주자인 윤석열 후보와 또 최근 뒷심을 발휘하면서 추격 중인 홍준표 후보 등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하는 등의 일정으로 이틀간의 충청 방문을 마친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에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찾았고요. 오후에는 싱크탱크인 공정개혁 포럼 창립기념 토론에 참석해서 축사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캠프 측에 따르면요, 포럼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중도 성향 지식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 담아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2위하고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이게 정말 노인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노인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그런 나라인 것이 뭐 통계적으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을 잘 설득해서
하여튼 이 좀 노인이 행복한 그런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하여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 반면 홍준표 후보는 오늘 오전에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이 첫 일정으로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선택을 했고 부지 방문한 뒤에는 자갈치 시장 등을 돌면서 민심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원희룡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도 부산에 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낙연 후보, 심상정 후보까지 부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중이라서 총 5명의 여야 대권 주자들이 이 부산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선 상황입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부산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원 후보는 이 전통시장 등을 돌면서 민심을 듣고 있고요. 황교안 후보 역시 부산에서 지역 언론사 방문 일정과 주민 간담회를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야당 대권 주자들이요, 최근 일어난 반인륜적인 범죄들과 관련해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 측은 어제 구속된 살인범과 관련해서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맞느냐면서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 측이 언급한 사건과 관련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어요? 추가 범행도 있으십니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반성 권유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할 것 같은데. 어제 저 모습 상당히 불편하고 충격적이었어요. 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안전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 14범의 50대 성범죄자 강 씨입니다. 이 사건 내용 자체도 충격적이지만요. 반성하기는커녕 취재진 질문에 오히려 역성을 내고 발길질까지 하는 모습에 더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캠프 측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윤 캠프 측은 논평을 통해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을 한 범죄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무고한 여성 2명의 희생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사람이 면저다라며 인권을 중요성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뭘 하는가, 충격받은 국민들 앞에 나서서 고개 숙여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네, 또 윤석열 캠프 측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던 박범계 장관을 향해서도 박 장관이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재발 방지 약속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윤 캠프 측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관계자들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한다며 박 장관과 사건 관련자에 대해 책임 윤리를 물어야 한다고도 촉구했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이 법무부 관련 인사들의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조국,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이용구 전 차관, 그리고 또 최근 황제 우산 논란의 한가운데에선 강성국 차관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이 최근 벌어진 이른바 강력범죄와 관련해서 정부도 비판하고 또 책임자의 사과를 또 요구하고 경질을 요구하고 또 문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어요. 공감하십니까? 예,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생각하면 그리고 또 그간의 어떤 정부의 이 범죄자 관리의 어떤 심각한 허점을 생각하면 뭐 대통령이 사과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전자발찌라는 것이 이 성범죄자를 비롯해서 여러 범죄자들이 이후에 또 다른 범행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사회에 내보내고 그 대신 조건을 다는 거잖아요. 전자발찌를 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또 범죄를 저질러서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고 사회에 나온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전자발찌를 끊을 수 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전자발찌를 끊은 상태에서는 바로 정부 당국에서 신병 확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된 거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본질적인 문제고 39시간 동안 이 범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자수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활보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이 전자발찌를 채워서 사회에 나온 그런 이제 이 범죄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 사람들이 또다시 이런 식으로 전자발찌를 끊고 범죄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또 다른 어떤 피해, 표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매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가 심각한 책임을 느껴야 하고 그다음에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이 사형제 부활을 꺼내들었습니다. 자, 홍 후보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20개월 된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과 관련한 기사를 공유를 하고 이런 놈은 사형해야 하지 않겠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놈은 반드시 사형할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도 앞에서 본 사건 못지않게 국민의 공분, 그다음에 충격을 불러일으킨 그런 사건이었죠. 예, 네, 맞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 양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청원이 등장했고 전국 각지의 맘카페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양 씨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하라는 요구도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살해당한 아이의 외할머니 역시 어제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딸이 양 씨의 사형을 원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악마보다 더한 악마예요. 처음에는 딸부터 때렸답니다. 아가가 막 소리 지르고 놀래고 울고 막 발발 떠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가도 같이 때렸답니다. 지금 따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많이 아파하고 저보고 딸 좀 죽여달래요. 애기가 옆에서 놀고 있는 것 같고 밖에서 나가기 싫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네, 이처럼 홍준표 후보가 다시 사형제 부활 이슈를 띄우고 나서자 오늘 윤석열 후보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흉악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라면서도 홍 후보가 사형제 부활 이슈를 띄운 것에 대해서는 두테르테식 접근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위원이 흉악범들을 사용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이런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식인데 젊은 층이랑 호남이랑 진보 지지층에서 홍준표 의원이 좀 여전해서 더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그 정책과 방향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을 해서 또박또박 가면은 저는 뭐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과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홍준표 후보 반박글 소개합니다. 이 홍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문 대통령이 적폐 수사를 지시하자 우리 진영 사람 1000여 명을 무차별 수사를 해서 200여 명을 구속을 하고 5명을 자살케 한 분이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사형 집행을 하겠다는 나를 두테르테에 비교했다라고 하면서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지시로 보수 우파 괴멸 수사에 앞장섰던 지난날 적폐 수사를 반성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하면서 또 두테르테는 문 대통령이고 윤 후보는 두테르테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공방이 상당히 치열하고 그 주고받는 말들이 상당히 수위가 좀 높은데요. 네. 이게 최근에 혹시 홍준표 후보가 지금 상승세 지지도 쪽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아까 기자질문에서도 영상에서 나왔지만 호남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홍준표 의원의 지지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윤 후보가 그런 상황을 좀 의식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입장을 보였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홍준표 의원이 이야기하는 사형제 부활에 대해서 사실 국제적인 뭐 보편적인 가치 뭐 이런 국제적 뭐랄까 기준 이런 거하고 조금 동떨어진 나름대로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두테르테라는 아주 직접적인 그러니까 단어를 갖고 와서 공격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손해볼 거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앞서 우리가 자료화면에서 봤지만 이 지금 사형제 부활은 오래된 정치 소신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 다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은 지금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정치적 순발력을 이용을 해서 국민적 분노에 상당히 기반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의제화시키면 아무래도 자신에 대한 그 주목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홍준표 의원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당이 정파가 보수 정파잖아요. 보수 정파의 가치가 일종의 법과 질서, 미국식으로 하면 로앤오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나 상당히 충실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20년 넘게 지금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지만 이 형법상에는 지금 그대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왜 있는 법을 그대로 안 하느냐? 나는 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식 표현대로 하면 이재명은 합니다가 아니라 약간 홍준표식 버전으로 홍준표는 합니다는 나름대로 자신의 결단과 결기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측면인데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부분에서도 드러나듯이 사실 이 윤석열 전 총장과의 여러 부분에서 일종의 대립각이 서면서 향후 이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뭐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미진진한 대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준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시청자들께서 받아들이기 나름이신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께서 남겨주신 큰 숙제, 저희 세대에 큰 진전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저의 다짐을 대통령께 약속드렸습니다. 민주당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두 후보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각각 막판, 친노, 친문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묻고 이재명 후보가 답하는 형식의 선문 명답 5부작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영선과 이재명의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난다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방송에서 두 사람은 이재명 후보의 소년공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 정책 철학 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인연이 꽤 오래됐죠? 네, 맞습니다. 2007년부터입니다. 당시 대선 정동영 대통합 민주당 민주신당 후보 선대위의 지원실장과 비서실 부실장을 각각 맡은 인연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박영선 전 장관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에도 측면에서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만난 두 사람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문화를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면 안 되고 선거법에서 아니야 경기가 없나? 경기도라서? 경기도인데 뭐 그래도 제가 나중에 송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금. 시민들을 일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유고무원입니다. 네. 선거법 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거에는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이재명 후보 측에 섰다고 봐도 될까요? 네, 박영선 전 장관이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박 전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즉답을 피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와의 인터뷰 내용 예고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의 후보를 국민에게 제대로 올바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응하게 됐고요. 지금과 미래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준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시청자들께서 받아들이기 나름이신 것 같은데요. 네.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좀 더 안정감 있고 좀 더 이렇게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을 개선하거나 수정할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소통을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뭐 증빙을 제출하는 것으로입니까? 소통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네, 이낙연 후보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어 방명록에는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사람 사는 세상과 균형 발전의 숙제를 떠맡겠다.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뒤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와도 만났습니다. 지금 이낙연, 이재명 후보 모두 이제 친노 친문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기 위한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게 경선에 어떻게 영향을 좀 많이 미칠까요?
저는 뭐 친노 친문의 표심 자체가 이번 뭐 경선의 결정적인 변수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 사실 비노 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선두를 계속적으로 이제 굳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의원이나 다 두 사람 모두 다 친노 친문의 표심이 상당히 필요한 대목이 있어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비노 비문으로 분류돼 갖고 소위 말해 비주류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될 경우에는 야, 이 3기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일종의 이재명식 정권 교체 아니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자신의 선두권을 대세론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친노 친문의 그 지지층이 확실하게 자기를 밀어주는 모습이 연출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낙연 그 지금 후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류 친문이긴 하지만 이번 그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논란이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 있어서 찬반 논란으로 상당히 자신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상당히 불식시키고 나는 분명하게 친노 친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지금 전체를 뒤집기 위해서라도 친노 친문의 표심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아무래도 열심히 지금 이 지지층에게 상당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감정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측인 윤영찬 의원 간의 날선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무료 변론 논란을 두고서 두 사람이 충돌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 어제 페이스북에다 이 지사가 변호사 비용의 전체 액수와 출처, 재산 변동과의 관계를 가감없이 밝히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이걸 사생활로 어처구니 없다는 식으로 몰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정면 대응이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맷돌을 돌리려니 손잡이가 없더라는 상황을 어처구니 없다고 한다. 윤영찬 의원님 언행이 그렇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을 꼭 집어서 그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성남시 중원구는 이재명 후보 자신의 제2의 고향이자 정치적 근거지지만 윤 의원에겐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이라며 윤 의원은 이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과 찍은 사진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고도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공개된 재산 신고 내역상 재판 전후로 명목 재산은 1억 3천만 원, 주택 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재산은 3억 원이 줄었는데 윤 의원께서는 재산이 늘었다면서 수억 또는 수십억 원이 변론비 대납 의혹이 있다. MB 변호사비 대납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면서 허위 사실 공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어 정치에 피도 눈물도 없다지만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지나쳤다라고 공식 사과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한 이재명 후보의 해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중에 터무니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재산이 늘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파트 값이 오른 거 빼면은 막 몇 억이 줄었는데 늘었다고 대납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면 서운하기도 하고 또 화나기도 하고. 변호사비 안 줘서 늘은 거 아니에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누가 경찰에 이미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가 다 수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전혀 뭐. 네, 이재명 후보의 직격에 윤영찬 의원도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저를 향해 범죄 행위 그리고 인간적 도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비판한 부분은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인신 공격이라면서 특히 MB 변호사비 대납을 생각나게 한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발언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들으신 것처럼 윤영찬 의원을 갖다가 직접 겨냥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대선 이제 취재를 해봤지만 어떤 위력 주자가 특정 캠프의 특정 의원을 이렇게 콕 집어서 공격하는 경우는 별로 저희가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떤 배경일까요?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떤 정치 스타일이 기존의 대선에 나왔던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때 굉장히 집요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타격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윤영찬 의원이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 기자 출신이면서 균형 감각 좀 있는 현 정권에 그래서 국민소통 수석도 했고 청와대에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런 평가를 받는 의원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을 맡고 나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거친 측면도 보일 정도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세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예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꺾어야 된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앞에 조금 소개가 됐지만 개인적인 어떤 괘씸함, 서운함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제 성남시장을 거쳐서 경기도지사가 됐는데 왜 성남시장이 먼저 됐느냐? 본인이 소년공 시절에 늘 이렇게 이제 널리 알리는 그 소년공 시절에 다녔던 공장이 성남에 있고 가족들이 거기서 되게 오랫동안 살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정치적 기반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나서 시민단체 활동도 거기서 열심히 하면서 이제 성남시장이 되고 그 이후에 그걸 기반으로 경기지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성남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정치적 아성인데 거기서 유영찬 의원이 성남중원구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2020년 총선에서. 그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내가 상당히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나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라는 어떤 이 개인적 감정도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무료 변론 논란, 이거에 이어서 또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서는 낙하산 인사 논란도 불거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공공기관 곳곳에 본인 사람을 심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측이 이른바 낙하산 인사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 대선 주자들은 잇따라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리스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지금 올라 있는 겁니까? 네, 저희 TV조선이 입수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해당 리스트에는 90명이 넘는 사람들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개인별로 현재 소속 기관과 직위, 주요 경력 등이 기재가 돼 있고 이들 중에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을 지낼 당시 산하기관에서 함께 일했던 인물들과 2017년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조 측은 이 후보가 공공기관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며 2019년에 도입한 열린 채용이 측근들에게 자리를 나눠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의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관련 기관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예를 들어서 13년 이상 있었거나 아니면 공무원으로 그 정도 기간을 재직했거나 나름 전문성이나 그런 거를 담보할 수 있는 경력이 있었는데요. 각 산하 기관에 채용 기준을 완화하는 공문이 와서 채용 기준을 여러 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완화된 채용 기준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없었습니다. 캠프에 줄이 있어서 가서 3개월만 버티면 월직 간대 3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야. 그걸 모르면 바보야라는 블라인드 클래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편법, 탈법 이런 형태로의 그런 보훈 인사가 없었으면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경기도 측은 법과 행정 절차에 따라서 경쟁을 뚫고 채용된 인사들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이후보의 발언과 야당의 목소리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말씀하시던데 이재명 주변에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쪽이 훨씬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 저는 그 환상이라고 봅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 옆에다가 다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한 자리씩 주고 이러면 그 잘못하면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낙하산 인사의 규모가 무려 90여 명이 넘는다고 하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경기도의 슬로건이 민망할 지경입니다. 2017년 관훈 토론에서 이 지사는 가깝다고 한 자리씩 주면 최순실된다 라고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이 지사는 인사와 관련된 내로남불, 도정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한마디씩 했죠. 네, 윤석열 후보 측은 이 후보를 비판하는 논평을 내고 이재명식 경기도 인사는 그가 혹시라도 대통령이 될 경우 이 나라 주요 인사가 지금 그를 따르는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로
득실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어서 경기도의 열린 채용은 불법에도 열려 있고 도덕적 흠결에도 열려 있단 말인가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후보가 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이 이처럼 정식 인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유승민 후보 측도 경기도를 채용 비리 왕국으로 전락시킨 망국적 인사 참사라고 맹비난했는데요.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는 데 권한을 남용했다며 보훈 인사 사례들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분명 경기도의 다른 산하기관에 더 많은 사례가 존재할 것이라며 이 후보의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대권주자 박용진 후보도 탕평 인사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후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대놓고 역관제를 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 일정한 선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훈 인사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자 이재명 후보는 아는 사람은 쓰지 말라는 얘기냐 하면서 반박했습니다. 성남시에서 일하면서 성과를 내고 영향이 있는 분들을 경기도로 모셔다 일을 맡겼더니 보훈 인사가 수십 명이라는 희한한 기사를 봤는데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겠다면서 경기도정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보도가 상당히 많은데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이제 무료 변론 논란이 일었었는데 지금 다시 보훈 인사 이런 논란이 다시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물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도 정당한 적법 절차에 따라 채용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도 좀 있을 거예요. 자신이 경기도지사가 되었다고 해서 자신 혼자만 경기도 이 도정을 책임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종의 팀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니까 이 정책 신념과 소신이 맞는 또 능력이 검증된 측근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경기도정을 가는 것은 맞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공기도 이 지금 공공기관 산하 노조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90명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각 그 기관에 포진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이재명 지사가 왜 이런 사람들을 채용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충분한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 민주당 경선에서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소위 말하는 주요 기관의 자신들의 측근들을 상당히 정실 인사식으로 앉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낙하산 시위. 낙하산 시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측근들을 기용해서 대통령이 코드를 맞춘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 능력과 자질하고 동떨어진 기관의 사람들을 배치함으로써 그 공공기관의 고유의 목적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국민의 혈세도 낭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에도 상당한 이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 이 도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 당장 지금 10월 달에 경기도 국정감사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마 상당히 야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들 쪽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명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말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해명과 납득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들으셨던 대로 보훈 인사 논란과 함께 또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놓고서도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엔 또 이재명 후보하고 경기도의회 의장이 어떤 설전을 벌였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 후보가 지난달에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도의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었었습니다. 어제 의회에서도 양측이 가시도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도의회 대표단의 제안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의회 일부의 의견일 뿐 의회가 논의하고 결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비교섭단체를 비롯해 같은 당 당내에서도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일부의 의견을 모두의 의견인 것처럼 발표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장님이 반대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표명하신 건 맞는데 그거는 의장으로서 표명한 것이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개별 의원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내신 것이다. 마치 의장의 권위를 침해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이슈가 민주당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또 오늘 민주당 후보들이 중요한 토론을 앞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오늘 오후 5시 오마이뉴스가 주관하는 1대1 토론에 참석을 합니다. 이 지금까지 해왔던 TV토론과는 다른 형식으로 이번이 첫 1대1 토론인데요. 이번 토론은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진 각 3개조가 3라운드에 걸쳐서 총 9번의 1대1 토론을 진행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정세균 후보는요, 비대면으로 토론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토론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 추첨에 따라서 이번에 이 두 후보가 직접 맞붙지는 않으면서 다른 후보와의 토론 과정이 과정에서 이 간접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대1 토론 상당히 흥미진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토론 어떤 게 관전 포인트가 될까요? 뭐 이재명, 이낙연 1, 2위 후보 간 토론이 가장 이 흥미로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앞서가는 상황에서 지금 낙하산 인사 리스트 논란, 그다음에 경기도 전도민 재난지원금 논란, 이 부분은 그 이전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들 모두 아마 이재명 지사를 집중 공격할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가 1대1 토론 형식이라고 해도 사실상 1대 다이 싸움이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